1917년 12월 30일 대한독립 항일 독립운동기지로 유명한 북간도 명동촌. 윤영석과 그의 아내 김용 사이에서 준수하고 건강한 사내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부부가 첫 아이를 잃고 결혼한 지 8년 만에 얻게 된 귀한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우리에게 주옥같은 시를 남기고 간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 윤동주입니다. 무려 8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에 아버지 윤영석은 크게 기뻐하며 아이의 아명을 해처럼 빛나라는 뜻의 해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버지 윤영석은 윤동주의 아우인 일주에게는 달환, 그 아래 갓난아기 때 죽은 동생에게는 별환으로 해, 달, 별을 차례대로 붙여주었는데 윤동주의 첫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어쩌면 어린 시절 그의 이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윤동주가 태어나기 석 달 전 동주의 인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와 동갑내기 고종사촌 송몽규입니다. 윤동주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북간도 명동촌은 일찍부터 신학문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선구자의 마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동주는 28년의 생애 중 절반인 14년을 이곳에서 보내며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동주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독교입니다. 명동교회의 장로로 인품이 인자했던 할아버지 윤하영과 동주의 아버지 어머니 역시 모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동주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기독교 정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훗날 그의 시에서 기독교적 이미지가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925년 8살이 된 윤동주는 수많은 민족 지사를 배출한 북간도 민족교육의 거점 명동소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누가 조금만 꾸짖으면 금방 눈물이 핑 돌았죠. 친구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랬고 본래 재주가 있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는 축이었고요. 그래도 어쩌다 문답할 때 대답이 막히면 금방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송몽규는 그때 이름으로 한범이라고 했는데 그놈은 늘 말 잘하고 엉뚱했고 동주와 한범이는 늘 한 책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기억하는 윤동주의 모습은 부잣집의 장손으로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고 공부도 잘하던 어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진 소년의 곁에는 늘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 바로 고종사촌 송몽규와 외사촌 김정우, 그리고 우리에겐 배우 문성근의 아버지로 유명한 문익환 목사였습니다. 동주와 친구들은 모두 문학에 남다른 재능과 관심을 보였는데 함께 모여 서울에서 발행되는 아이생활이나 어린이 등의 잡지를 구독하며 문학소년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5학년 때는 자신들이 쓴 글을 모아 새 명동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1931년 늦가을, 윤동준의 집은 명동에서 북쪽으로 30리쯤 떨어진 해랑강 하류의 작은 도시 용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동주가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본격적으로 만주 침략에 나서던 시기로 북간도 역시 괴뢰국 만주국의 영토로 속하게 되며 무장단의 출몰이 잦아지자 조금 더 안전한 용정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932년 4월 윤동주는 송몽규 문익환과 함께 은진중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활기찬 학창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축구선수로 뛰어난 활약도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교내 잡지도 만들고 웅변대회에 나가 1등상을 받기도 하고 또 온맵시를 내기 위해 직접 재봉틀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동주의 오랜 친구 문익환 목사는 이 시절의 윤동주를 이렇게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동주는 재봉틀질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축구부원들 유니폼에 넘버를 다는 것을 모두 동주가 집에 갖고 가서 제 손으로 직접 박아왔었지. 팔방미인으로 재능도 많고 재주도 많았던 동주는 특히 이 시절 역사와 한문을 가르치던 명의조 선생에게 불굴의 독립의지와 치열한 역사의식을 배우며 그 마음을 시에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에 날짜를 적어 보관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1935년 봄, 송몽규가 낙양 군관학교로 입교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고 문익환도 평양 숭실중학교로 편입해 전학을 가자 동주도 부모님을 설득해 숭실중학교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해 9월 처음으로 집을 떠나 숭실중학교에 편입한 동주. 하지만 그의 숭실중학교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6년 1월 일제의 신사참배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장이 파면을 당하자 학생들 역시 동맹퇴학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 윤동주, 문익환도 함께 자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광명중학교로 편입한 후 2년 동안 동주는 문학도의 꿈을 한껏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늘 새벽 2, 3시까지 책을 읽고 많은 양의 작품을 쓰며 5편의 동시를 세상에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을 앞두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문과에 가겠다는 윤동주와 의과에 가서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 사실 동주의 성품은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고 다정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단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땐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면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며칠씩 밥을 굶어가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윤동주의 바람대로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 문과시험에 합격, 송몽규와 함께 나란히 서울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38년 초봄, 북간도 전체에서 연희전문학교 문과로 진학한 사람은 윤동주와 송몽규 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학한 연희전문에서의 4년은 어쩌면 윤동주의 삶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절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1930년대 말 소학교나 중학교에서조차 일본어로만 수업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학교가 폐교되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 학교들은 그나마 다른 학교들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윤동주는 조선어 강의와 역사, 문학 강의를 들으며 문학도의 꿈을 키우면서도 참담하고 어두운 민족의 현실에 더욱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쓴 시가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두운 현실에서도 동주는 그렇게 꿋꿋이 더 넓은 세상으로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로 가고 싶었지만 조국의 현실은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일제 만행은 갈수록 극에 달했고 1939년 11월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 개명까지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빼앗아가고 글을 빼앗아가고 이제는 성과 이름마저 빼앗아가는 상황. 윤동주는 이 시기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글쓰기마저 아예 그만둘 정도로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941년 연희전문 졸업반이 된 윤동주는 그동안의 내적 방황과 고민, 자신을 짓눌렀던 역사의 무게를 시로 승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 무렵 나온 시가 바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별 해는 밤입니다.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 시를 쓴 후 동주는 지금까지 써놓은 시를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제목까지 만들어 자신의 첫 시집을 출판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글로 쓴 시를 출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의미일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고 결국 스승의 만류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1년 12월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연희전문학교를 3개월 빨리 졸업하게 된 동주는 이듬해 3월 사촌 송몽규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훗날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후 유학 동기를 묻는 질문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민족 문화를 연구하려면 전문학교 정도의 문학 연구로서는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는 윤동주. 그해 7월 동주는 일본에서 첫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아 보름 정도 북간도 용정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길은 그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동생들에게 우리말 인쇄물이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니 무엇이나 악보까지도 사서 모아라 라고 당부할 정도로 윤동주는 우리말에 강한 애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해인 1943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윤동주는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 특고 경찰에게 사촌 송몽규와 함께 체포가 됩니다. 이유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조선 독립운동 선동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윤동주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던 중 1945년 2월 16일 새벽 원인 불명의 사인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이제 겨우 28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엔 아직 큰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평소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운동을 잘했던 건강했던 젊은이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아버지 윤영석과 당숙 윤영춘이 후쿠오카 형무소에 오게 됐고 이때 송몽규를 잠깐 면회할 수 있었는데 송몽규는 반쯤 깨진 안경을 눈에 걸친 채 가족들도 몰라볼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윤동주와 자신이 감옥에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후인 1945년 3월 7일 송몽규 역시 윤동주의 뒤를 이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건강했던 두 젊은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매일 강제로 맞았다는 정체불명의 주사, 혹시 생체 실험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건 아닌지 의혹만 강하게 남긴 채 윤동주와 송몽규는 광복을 겨우 6개월 남기고 육첩방 남의 나라 차디찬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동주가 사망하고 해방 후 1948년 1월 후배 정병욱이 가지고 있던 윤동주의 필사본 시집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31편의 시를 모아 동주의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드디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조국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노래했던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 나라의 주권을 잃고 말과 글을 잃고 이름마저 빼앗겨야 했던 그 시대. 그는 일제의 거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시를 우리말 한글로 남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내를 울어라 한 전부 끌어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의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마음은 우리 가슴 속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